등기 안 잡으면요 합격을 빨리 못 하시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등기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트로를 좀 끊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2시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오전에 수업을 조금 늦게 마쳤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늦게 시작한다고 했고 한 5시 조금 넘어서까지 3교시에 걸쳐서 여러분 뭐 요약집을 가지고 계시면 요 뒷부분에 있고요. 없으신 분도 자료가 없으신 분도 안 계시죠? 자료 다 갖고 계시죠? 네, 자료의 내용들을 풀어볼 텐데요. 시험에 나오는 60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전부는 아닌데 이제 1월, 2월의 공부 진도에 맞게 제가 형성을 했어요. 자, 제가 앞에 서두에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험생에게 할당된 공부 시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몇 시간이든 95%는 계획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데 할애를 한다는 게 통계입니다. 순수한 공부 시간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 시간에. 통계입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복습하고 반복하는 시간이 적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그 이상을 하시는데요. 우리 공인중개사 이 자격증 시험을 평택에 지금 22년째 하시는 분 계셔요. 제가 지금 출강하지 않은 학원이고 평택에 여러 군데 학원이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 제가 아직도 정보를 들으니까 아직도 하신대요. 22년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아니면 공부는 죽으라고 10시간 이상을 하는데도 또 강의는 곧잘 들으셔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뭘 했을까요?
그게 헛공부입니다. 헛공부. 그래서 점수로 연결이 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열심히 공부하고 해도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리고 지금 라이브로 전국에 지금 송출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학문을 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는 학문하듯이 하시니까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라는 제 원래 20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무수히 제가 지켜본 분들이에요. 수험생들의 모습. 여러분은 합격하고 자격증 취득하는 게 이 자리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점수가 중요합니다. 점수 나오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집중적인 공부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점수하고 연결되는 공부를 하실 수 없는 게 아닐까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은 빠른 합격으로 가는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저를 만났으니까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공시법의 신, 닉네임 서비스쌤 스티브 섭스.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섭스라고 왜 했느냐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주는 이미지가 심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간명하게 공부를 하자 그런 이미지를 차용하려고 좀 우스꽝스럽지만 스티브 섭스 이런 이름을 닉네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의섭이고요. 제가 건방지게 신이라고 한 이유는요. 시험에 나올 거 어지간한 거는 제가 다 보입니다. 이제 20년 강의를 하니. 그래서 쓸데없는 공부하지 마시고 점수로 연결되는 그런 알짜배기 공부를 제가 충분히 안내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 이런 말을 제가 썼습니다. 신발의 신이 아닙니다. 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시험에 딱 필요한 것들 공부하는 길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제 요약집 뒷부분 이지선다. 이지선다 처음 보시죠? 오지선다인데 왜 이지선다냐? 1월, 2월에 공부하시는 단계에서는요. 오지선다가 오히려 혼란을 줘요. 둘 중에 하나로 선명하게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지선다 했고 60문제 제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할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강의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 방향성은 반드시 제대로 체크하시는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미 유튜브 검색창에 제 아까 우스꽝스러운 닉네임 스티브 섭스를 치시면 제 유튜브 창이 나와요. 저 유튜버예요, 유튜버. 지금 2,000명도 채 안 되지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많은 영상들이 이미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요. 다는 안 보셔도 돼요. 다 볼 수도 없어요. 이미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보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선별해서 보시기를 권하는데 그 중에 2가지는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제 유튜브 창에 올라가 있는 많은 영상들 중에서 하루 한 문제를 쇼트 영상에 올리고 있어요. 이게 1분 넘어가면 업로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정답으로 삼지선답 문제를 제가 제시하고 풀이하는데 1분 안 되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문제 읽고 지문을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쇼트 영상으로 지금 어제까지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올리는데 50문제 올렸어요. 50문제. 앞으로 더 올라가서 136번까지 이미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거 올리고 또 이 쇼트 영상으로 암기법이 저는 제일 많거든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강사 중에 저만큼 암기법이 많은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제가 사법시험 준비할 때부터 암기법으로 1차 시험에 사법시험 1차는 객관식이거든요. 아주 효율적인 학습을 하고 점수를 맞았던 그 경험을 그대로 반영해서 암기법을 정리할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나면요, 문제가 너무 정확하고 쉬워져요. 그러니까 그 암기법을 동원해서 공부하시도록 제가 여기 이어서 이 하루 한 문제 끝나면은 이어서 제가 달 거고요. 이 쇼츠 영상에 올라가 있는 거 지금 안 들리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많이 들어두시면 시험장에서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영상이 1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최종 모의고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공부 방법론. 최종 모의고사를 해마다 9월쯤에 9월인가 10월인가 쳐요. 근데 이거 영상을 미리 제가 촬영을 하기를 시험 50일 전에, 그 작년 33회 시험 50일 전에 촬영을 했고, 그때 이제 미리 해설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안에 드렸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요, 혹시 이 자리에 이제 다시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 다 들어보셔야 되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진도 1순환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중간중간에 제가 던지는 멘트가 있어요.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를 공부 안 하신 분이라도 그거를 들으시면요,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시험에 딱 필요한 공부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거든요. 이걸 꼭 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길어도 한 번은 꼭 들어보시면 막판에 깨닫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험을 며칠 앞두고 이걸 깨달으면 되겠냐고요? 지금부터 하셔야지. 그러니까 미리 들으시고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바로 한 방에 합격하셔야죠. 몇 년씩 공부하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이 안에 나는 5개년 준비하고 왔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학문적인 접근을 하시면은요, 택도 없는 시간인 겁니다. 1년이. 이만큼 두꺼운 교재를. 시험에 딱 필요한 것만 공부하시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 영상을 들으시면 공부하신 분은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아, 진작에 이렇게 할 걸,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이렇게 느끼시게 될 거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하고 싶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23년도죠. 34회 이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생중계로 보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합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자, 이지선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뒤에 있는 그 활사체는 뭐 한컴 바탕체인데요. 저는 약간 볼드체로 제가 일부러 바꿨습니다. 영상 좀 빨리 좀 제대로 정확하게 보시라고. 자, 1번의 포인트를 제가 잡아드리죠.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하천법상 하천, 요게 일단 보이셔야 됩니다. 그럼 시험에서 묻는 거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하천법상 하천 그러면요, 제대로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려면 논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논문 봐도 결론이 안 납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나와요. 복잡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거 다 묻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내는 게 정해져 있다고요. 첫째가 이겁니다.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일 것. 근데 이거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용의권 등기는 제외입니다. 옳은 거 골라라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 그리고 만약에 틀린 거 골라라 그러면 이거 X를 하고 풀 거거든요. 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계속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만약에 틀린 것은 그랬으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미리 선입견처럼요, 틀린 것을 묻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수험생분들은 나도 모르게 어떤 습관이 들이냐 그러면 틀린 거를 자꾸 정답으로 마킹하는 연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옳은 것을 이렇게 물으면 문제 해석은 했지만 습관적으로 틀린 거를 체크하고 마킹하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건 어떻게 틀린 거예요?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실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것도 출제자가 의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제대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마킹을 하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수 안 하도록. 옳은 것은 그러면 옳은 동그라미 하고 동그라미 찾기. X로 틀린 것을 물으면 X 하시고 틀린 것 찾기.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문하지 않고 점수하고 연결되는 공부하셔야 되니까 이런 연습이 지금부터 필요해요. 꼭 이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X 하고 있는 건데요. 불합격자의 시험지, 합격자의 시험지. 여러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죠?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저는 해마다 봐와요. 그거를. 시험지의 모습. 시험 치고 나왔을 때 시험지 들고 나오잖아요. 불합격하신 분들은요. 줄이 거의 대부분 다 그어져 있고 2중, 3중으로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견 주는 느낌은 열심히 풀었구나. 진지하게 풀었네. 합격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주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낙방인데 낙방 중에서도 과락이 많습니다. 과락이. 근데 합격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집에 어떤 표시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필요한 것만 동그라미. 군데군데 X. 이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을 걷지만 이거 줄을 안 걷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군데군데 딱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용의권이 중요하니까 용의권 요 정도는 뭐 긋겠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동그라미, X, 세모, 밑줄 이런 것들이 듬성듬성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일견 주는 느낌은요. 성의 없이 풀었네. 잘 안 보이는가 보네. 중간중간에 뭐 표시밖에 없으니까. 근데 알고 보면요. 그냥 합격도 아니고 고득점 합격입니다. 아주 상위 등수에 속하죠. 석차를 요즘 공표를 안 하지만 수석, 차석 하시는 이런 분들은 전부 이런 식의 표시를 하면서 시험을 풀어요. 어떤 차이인지를 대충 느끼시겠어요? 안 보이니까 줄을 다 그어가면서 푸시는 분과 보이니까 필요한 거를 마킹하면서 푸는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하죠. 앞으로도 여러분 문제 푸실 때요. 3월부터 우리 모의고사 씁니다. 박문각에서.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는지 시험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줄을 다 그어가면서 풀고 있으면 공부 안 한 거예요. 이건. 안 보이니까 줄을 다 그어가면서 풀죠. 연구하면서 상식 동원해서. 근데 보이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마킹이 들어간다고 여기. 여기 맞게 돼 있네. 여기 틀렸네. 이런 게 보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3월달 모의고사의 시험지의 모습은 어떤 걸 것 같아요? 이렇게 되셔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부터 이거 밑줄 긋고 X하고 이런 마킹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그 연습을 계속 저하고 하시게 될 겁니다. 자, 1번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요. 지금 등기 파트인데 특례법 나오면요. 그냥 답이 나와야 될 정도로 준비가 되셔야 돼요. 특례법을 언급하는 게 요 개방일 축사거든요. 허용되는 건 물었습니다. 허용 안 되는 거 그러면 뭐 1번이겠지만 허용되는 거는 딱 요거거든요. 이거를 교과서에도 잘 안 싣고요. 실어도 보충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 이거 21회 때 실제 기출입니다. 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오지선다 한 문제로. 저는 기출 문제를 거의 다 통으로 외우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안 보면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개사 시험은 과목별로 전부 다 전체 과목 다 얘기하는 거예요. 7, 80%가 또 나와요. 반복된다고요. 근데 기출 문제 분석이 안 돼 있으면 이거를 처음 보셨나요, 혹시? 그럼 시험 기출 문제 안 보신 거고 시험 준비가 아직 덜 된 거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 특례법이 축사의 부동산 등기가는 특례법이고요. 특례법으로 건물 등기 허용하는 게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요거 개방일 축사. 이거를 실제로 출제했습니다. 21회 때. 2010년이거든요. 2010년 1월 22일자로 특례법 공포하고 실행했거든요. 그해 시험에 바로 냈던 거잖아요. 이게 한 문제로. 자, 지적으로 가면요. 특례법이 아니라 특별법이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적으로 가면. 특별법이요. 이 특별법을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적
재조사 측량이요. 지적 측량인데 재조사를 위한 측량이요. 이게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지적 측량의 종류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게 뭐 의뢰 대상이 아니다. 뭐 그런 정도가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적을 담고 있는 법이 뭐죠? 지적을 담고 있는 법. 전에는 지적법 단행법이었어요. 지적법 딱 세 글자. 근데 그게 다른 것들하고 같이 통폐합해가지고 하나의 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이 그 공간정보관리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지적 문제 풀어보시면 전부 이렇게 나와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을 전제로 해서 출제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강조드리냐 하면 딱 요거 하나, 지적 재조사 측량만큼은 우리 지적을 담고 있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근거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시험에서 보시는 모든 내용 중에 우리 지적 시험에서 보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내용 중에 공간정보관리법이 근거법이 아닌 게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특별법을 만들고 진행했어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4년도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적 재조사가 일제시대 때의 기술과 그 성과 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제시대니까 지금 100년 전이잖아요. 100년도 더 됐는데 그때의 기술력 가지고 측량한 성과를 아직도 쓰고 있으니 얼마나 낙후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재조사를 하자 이렇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기간을 따져보니까 1, 2년 가지고 안 되고 한 10년 정도 되고요.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전국을 대상으로 다 재조사를 해야 되니까 조사 측량을 다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3조 5천억이에요. 3조 5천억. 그러면 이 사업의 규모가 엄청나게 방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법을 만들고 진행했지 여기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래서 특별법 만들고 진행했단 말이에요. 지적사항이어도 워낙 사업의 규모가 방대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진행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강조를 드릴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문제화된 적은 없어요. 이걸 문제화하면 법과목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묻는 문제가 나오면요. 난이도는 항상 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내용은 관심이 있어도 근거를 잘 안 따지거든요. 그래서 법적 근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난이도 상이어서 출제를 안 했던 거예요. 지적은 난이도를 중하에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15회 때 시험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경향이에요. 등기는 계속 그렇게 내고 지적은 계속 난이도 중하에 맞춰서 내요. 어쩌다가 난이도 상을 하나 내는 거죠. 나올 수 있는 난이도 상을 지금 하나 소개해드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 측량 나올 수 있는 거 다 얘기했어요. 자, 앞으로 앞만 공부해도요. 시험에 나올 거 3가지밖에 없어요. 이건 지적 재조사 측량하는 순간 제일 먼저 하실 거 특별법 따로 있잖아. 이건. 두 번째 의뢰 대상이 아니죠. 조사와 검사는 의뢰 대상이 아니거든요. 의뢰 대상 아니고 2개인데 이건 뭐 나중에 할 거고 의뢰 대상 아니다. 이건 이미 출제가 되었고 2014년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가장 늦게 지적측량이 종류로 인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적측량의 종류가 12가지였는데 13가지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하나 생기는 바람에. 가장 늦게 등장했다. 종류 중에. 그다음에 의뢰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이미 출제됐고. 특별법 이거는 난이도가 높아서 아직도 출제자들이 고려를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난이도상으로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 꼭 보시라. 특별법은 그렇고 자 특례법 하는 순간 이거밖에 없다고요. 특례법 시험에 나올 게 개방축사 건물로 등기 허용했구나. 이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축사잖아요. 이게 무슨 축사일까? 우리가 사육하는 우리 축사 모든 가축이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우축사만 한정돼 있어요. 우축사만. 여기 예규에 보면 축사의 부동산 대간의 특례법에 보면 우축사에 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개방형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축사 아시죠?
축사인데 벽이 없어요. 그래서 개방 형태다 이 말이에요. 벽이 없다. 이걸 왜 출제했을까요? 이 건물로 등기. 자, 개방형 축사는 여러분이 일견 건물로 보여요. 건물이 아니에요. 벽이 없는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축사. 그게 무슨 건물입니까? 건물로 평가하려면 기본적으로 지붕, 기둥, 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벽이 없어도 건물로 평가하고 등기 허용했다. 그게 이 특례법의 의미거든요. 알아두시려면 그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시. 이 특례법은 건물 등기 허용했다. 이거 외에도요. 이 두 가지요. 우축사에 한정되고 벽이 없는데도 건물로 등기를 허용해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정답은 뭐 그렇고요. 열 문제씩 6회로 돼 있어요. 지금 오늘 할 내용이. 근데 3시간에 해야 되니까 1시간에 2회는 해야 되는데 이런 템포로 하다가는 여러분들도 살짝 걱정이 되시죠? 2박 3일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사실.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좀 더 짧게 하겠습니다.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거 골라라. 아직도 상식으로 풀고 계십니까? 법 과목을 상식으로 푸시는 순간 그건 100% 오답이에요. 왜?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배제하고 출제해야 변별력이 생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문제 나오면 절대로 상식으로 풀지 마세요. 고민해서 푸시면 오답이다.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거는요. 저하고 이제 6 더하기 4로 공부하시게 돼요. 6은 아까 말씀드린 개방형 축사, 고정식, 지붕, 비, 싸, 유하고 외우십니다. 암기법 보면 되는데 그걸 지금 다 할 수는 없죠. 이 네 가지는 집합건물 관련해서요. 집합건물 관련해서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집합건물 관련해서 건물로 보고 등기 허용해 준 거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요. 요 사이로가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겁니다.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방조제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등기할 수 있고요. 방조제도 등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토지로 등기하는 겁니다. 토지로 등기. 토지로 등기. 이거는요. 건물로 등기. 자, 오늘 이걸 처음 보셨다면 정리를 요거 6가지를 따로 해두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문제를 다시 보세요. 토지로 등기 가능한 거 물었으면 2번입니다. 건물로 등기 가능한 거 물었으니까 1번이 되죠. 그리고 이게 다 본모사 시험과 중개시험에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제방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방에 속하는 거예요. 제방에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4가지가 있는데 등기에 관한 예규에서 언급한 거는 방조제만 얘기했기 때문에 방조제는 토지로 등기할 수 있다. 이 결론을 기억해 두시고 사이로는 이왕 요거 보신 김에 요거 기억해 두세요. 예규에는요 4일로로 돼 있는데 원어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SI로고요. 규모가 큰 탱크를 4일로라 합니다. 4일로. 그 다음에 4번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물었습니다. 요건 또 8 더하기 1로 정리하시는 부분입니다. 8은 이미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소, 지지, 전저, 권채임입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기법 3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더하기 1이 뭐냐면 환매권입니다. 환매권. 환매권은 등기법 53조에 따로 규율이 있어요. 왜 따로 규정을 했느냐? 환매권은 특약이 있을 때 논의하기 때문에 따로 규정을 두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걸 외우고 계셔야 되겠고요. 등기할 수 있는 거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질권 요거 등기할 수 있는데 옆에다가 요거 가필해 두세요. 가필. 권리질권 등기할 수 있느냐 물으면 맞추시는 분이 건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저당권 부질권이 등기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건 또 뭐냐 이러면서 본 적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이에요. 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오해할 수 있죠.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를 질권 설정하는 게 등기가 된다 그 뜻이 아니고요. 현행 우리 제도 하에서는요. 저당권 또는 건저당권 이 건저당권 권리잖아요. 건저당권에는 권리에 대해서만 질권 설정 허용했다 딱 요거 하나가 출제가 된 거죠. 등기가 되는 질권이
모든 권리의 질권 등기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현행 제도 하에 인정되는 게 요거 하나밖에 요 저당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만 질권 설정 허용한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요거는 보충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348조가 요 부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등기가 어려운 이유를 여기서도 잠깐 엿볼 수 있는데요. 이 민법 348조는요. 이 질권에 여기 이제 부기 등기했다, 붙였다 이 뜻이거든요. 붙일 붙자거든요. 그러니까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그 조문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 민법 40문제 치는 민법에서는 정작 나오지도 않는 민법 조문인데 등기에서 시험에 이거를 2번 냈습니다. 민법 348조를. 등기 12문제 내는데요. 민법에서도 한 번도 안 나왔던 내용을 2번이나 출제했어요. 등기는 그렇게 고약한 과목입니다. 12문제밖에 안 되는데 다루고 있는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이제 여러분 느낌이 조금씩 오시죠? 등기는 너무 어렵다. 이미 체감을 하셨다면 다행이고요. 아직도 지금 공시법은 2차 과목이니까 뭐 1차를 하고 나서 하지 이런 아니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재수, 삼수 등기 안 잡으면요 합격을 빨리 못 하시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등기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적은 쉬우니까 열심히 하고 등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찍어. 누가 그러면요 지금 현재 낙방생들의 대부분은 등기 때문에 떨어진다고요. 그 팩트를 외면하고 합격하시기를 바라시면 그건 욕심이라고 봅니다. 등기 잡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어려운데 왜 잡을 수 있느냐? 아까 그랬죠. 7, 80% 반복된다고. 그것만 잡으셔도 안전하게 합격하실 수 있어요. 점수가 나온다고요. 자, 어쨌든 요거 적어두시고 나중에 같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여기 보세요. 2번. 이 주의토지 동행권은 우리 등기시험에 2번 나왔거든요. 아까 제가 여기 8-1 할 때 주의토지 동행권 이런 말 안 했죠.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구분 임차권, 주의토지 동행권 이거 전부 다 여기 없으니까 등기 못하는 거예요.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판례에 의하여 그 존재가 인정이 된 주의토지 동행권이 등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니까 그냥 주의토지 동행권 나왔을 때는 조문이 없으니까 등기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 표현을 읽어내는 거죠. 판례에서 존재를 인정했다고? 그럼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여러분 고민에 빠지잖아요. 고민에. 이 말, 이거 뭐지? 이런 고민하지 마시라 그랬죠. 제가 여기 9가지를 정리하고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없으면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등기관도 공무원인데 법치국가잖아요. 법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등기해 줍니까? 등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판례가 인정을 했든 말든 규정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요. 등기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이 그럴듯하게 보이죠? 시험은 항상 여러분들 속이려고 나온다고요. 정확히 모르면 틀리라고 낸다고요. 이런 표현으로 속였잖아요, 이미. 이제 안 속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외워두셔야 되죠. 여기 없는 것들은 등기 못한다고 이렇게 깔끔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자, 5번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골라봐라. 이 중에 아까 소, 지지, 전저, 권, 채, 임 할 때 임 있었죠? 이거 등기할 수 있어요. 유치권은 없었죠? 등기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등기할 수 없는 거 골라라고 하면 2번이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응하시기 위해서 OX 이런 거 꼭 마킹하면서 푸시라고 그랬습니다. 6번을 볼게요. 등기할 수 있는 거를 골라래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될까? 공유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될까에 대해서 이거는 대충 뭐 좀 쉽게 푸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리적 일부를 이전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 상태로 일부인 상태로 어떻게 넘깁니까? 하나로 만들어야 거래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토지 일부든 건물의 일부든 일부인 상태로는 처분이 안 되고 굳이 하고 싶으면 분할 분필을 선행해야 된다. 이게 판례고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판례를 한 번 냈죠.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이전은 불가능하고요. 있는 거 골라래요. 자, 공유지분 그러면요. 여기 소유권 이전이 처분이잖아요.
공유지분은 처분이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이게 맞고 그 정답은 2번이 되죠.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있는 거 물었는데 공유지분에 대해서 처분이 되니까 아까 처분이 된다 그랬잖아요. 가처분은 처분 제한이거든요. 처분이 되니까 처분의 제한도 논할 수가 있어요. 처분이 되는 걸 제한을 논하지 처분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제한을 논하겠습니까? 있는 거 골라라. 정답은 1번이죠. 근데 공유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 등기 이거 22회 때 정답으로 냈어요. 이게 무슨 맥락으로 저하고 공부하시느냐 그러면요. 지분. 자, 여러분 지분 그러면 당연히 공유지분으로 전제하고 푸셔야 객관식에서는요. 오류가 안 생겨요. 근데 이제 주관식과 객관식의 차이를 말씀드려 보면 지분이라고 나왔을 때 이 지분이 뭐냐 그러면 이제 가질 지자에다가 나눌 분자예요. 일권리를 나눠 가졌다. 이게 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분을 합치면 1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지분의 개념을 여러분 만약에 주관식 시험에서 논의를 한다면 이 주관식은 뭐냐 하면 네가 아는 거 다 쏟아내 봐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걸 다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을 뽐내기 유형이에요. 그래서 지분은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일단 나눈 다음에 지식을 뽐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거 다 쏟아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재산의 공동소유 형태가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공유에 있는 이 지분, 자유로운 지분이니까 거래가 되는 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등기부에 올려서 공시한다. 지분이 어떻게 처분됐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합유 지분은요, 재산을 합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업하려고 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지분은, 합유 지분, 동업하는 지분은 존재하지만 거래 안 되게 자발적으로 묶어놨잖아요, 지금. 동업재산에 묶어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가 돼야 안 돼요. 동업재산으로 형성시켜 놨다고 자발적으로. 누가 뭐 말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등기부에 안 올리죠. 동업하자고 묶었는데 뭘 등기부에 올립니까? 총유는 지분의 개념이 없다. 여기까지 해주면 점수를 더 주죠. 두 가지만 얘기하면 점수가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관식이면 이걸 다 적어줘야 되는 게 점수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 지식 뽐내는 거라니까 이게.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이게 아니죠.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 자, 객관식은요. 어떤 유형이에요?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지선다가 주어지고 지문 5개 중에 하나를 고르기, 맞는 거든 틀리거든 하나 고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의 공유, 합유, 총유로 일단 분류하는 것부터 오류예요.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뭘 나눠가면서 나열합니까? 어느 게 흔한 거예요? 공유가 제일 흔하거든요. 그게 원칙적인 거고 합유는 예외적인 거고요. 이건 지분이 없으니까 논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으면 원칙으로 풀어요? 예외적으로 풀어요? 그래서 원칙입니다. 원칙의 뜻을 한번 되새겨 볼까요? 특별히 얘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는 거 그게 원칙이죠. 원칙적인 경우죠. 드문 게 예외잖아요. 하나를 묻는데 왜 예외를 답합니까? 이게 더 이상하잖아요. 원칙을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택일의 유형인 객관식에서는요. 항상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이다 예외다를 얘기 안 해준다면 항상 원칙을 전제하고 푸셔야 오류가 없어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샘플이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뒤로 가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요. 공유 지분으로 적어준 것밖에 없지만 만약에 지분이라고 만약에 객관식에서 나온다면 공유를 전제하고 푸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합유면 어떻게 낼까요? 합유가 예외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외를 얘기할 때만 예외적인 답변을 해주시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유라고 그 문장 어디엔가 반드시 적어주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분 그래도 공유지분으로 푸셔야 되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 문제를 풀자면 이 공유지분은 처분이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처분 등기되고 당연히 처분 제한도 가능합니다. 처분이 되니까. 하지만 이 구분지상권은
용익이죠. 이거 지분이라고 한번 줄여볼게요. 자, 이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강남에, 여기, 조금만 걸어가시면, 강남 교보문고 있죠. 거기 가서 온갖 수험서뿐 아니라 이론서로서 대학 교수님의 이론서를 다 뒤져보세요. 대한민국 모든 민법책에 지분을 용익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등기 선례라는 곳에 있어요. 이 선례가 먼저 있었던 예인데 일선 등기관이 등기를 접수했는데 이 사례는 등기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두나 서면으로요. 법원 행정처에다가 질의를 해요. 구두로 이제 전화 같은 구두로 하면 질의 응답이 오고요. 서면으로 질의를 하면 질의 회신이 오거든요. 등기관도 일선 등기관도 몰라가지고 법원 행정처에 어떻게 처리할까요를 질문해서 답변 받아놓은 거 몰아둔 거를 답변 받아둔 거 모아둔 거를 선례라고 그래요. 먼저 있었던 예. 이 실무적인 내용이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렵겠죠. 사안마다 다 독특하니까. 거기에 이 말이 있다고요. 지분은 용익의 대상이 아니므로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이 지분 용익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는 걸로 2번, 할 수 있는 걸로 1번. 그 정답은 여기 1번이겠죠. 있는 거 물었으니까. 근데 지분 용익 여기 없으니까 X로 했지만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지분 용익 없다. 지분은 용익의 대상이 아니다. 그 개념으로 잡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몇 번이 나왔는가가 중요하죠. 이게 어쩌다가 한번 나왔으면 제가 이렇게 강조 안 드릴 거예요. 우리 시험에 8번 나왔습니다. 자, 민법에서 한마디도 교재에서조차 기본서에서조차 얘기도 안 하는 내용을 우리 중개사 등기시험에서 12문제밖에 안 되는 등기시험에서 8번 냈습니다. 그 중에 6번은요, 이 용익이 전세권입니다. 이 등기 선례 사건이 공유지분의 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하다. 지분은 용익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세권이 6번 나왔고 공유지분 전세권 안 된다는 게 6번 나왔고 그 22회 때 한 번 나온 게 이거예요. 구분지상권도 용익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분 용익 없다의 맥락으로 이게 틀렸다, 할 수 없다 해서 정답으로 냈고요. 그리고 제일 난이도 높은 게 뭐냐 하면 여기 전세가 아까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랬죠. 전세인데 여기를 공유지분의 가장 어려운 예를 냈죠. 대지권이라고. 진도가 대지권까지 잘 안 나갔을 거라고 봐요. 집합건물 관련되잖아요. 대지권 나오면 공유지분 개념인데 가장 어려운 대상이거든요. 그걸 집어넣었다고요.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공유지분, 전세 안 된다. 이거를 23회 때 한 번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분 용익 없다는 논리를 몇 번 낸 겁니까? 8번이나 냈다고요. 중개사 시험, 민법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거를 등기로 오니까 8번이나 내고 있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분 용익 없다. 문장으로 하면 없다가 되겠죠. 지분 용익 없다. 지금부터 외우시는 게 좋아요. 지분 용익 없다. 지분 용익 없다. 자, 우리 시험에 8번이나 나온 거를 모르고 간다? 시험 준비 안 하는 거죠, 이건. 8번이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민법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셔도 돼. 시험에 나오지를 않고 책에도 없어. 등기에 나온다고요. 얼마나 등기가 어렵습니까? 민법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 논리를 지적해서 이렇게 자주 출제하죠. 자, 지금 따라해 보세요. 지분 용익 없다. 지분 용익 없다. 지분은 용익 개념이 아니라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개념을 잡아볼게요. 용익은 사용수익의 줄임말이잖아요. 빌려 쓰는 거예요. 타인의 부동산 빌려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물권 전세권을 설정하고 내가 용익해요. 그럼 뭐 빌린 거예요? 용익을 뭘 용익하냐고. 부동산의 물리적 공간을 용익하죠. 지금 어디서부터 저 혼자 하고 있습니까? 자, 용익이 빌려 쓰는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하고 지금 전세로 살고 있어요. 뭐 빌려 쓰고 있습니까? 아파트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부든 일부든 용익하고 있죠. 그게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요. 지분은 용익의 대상이 아니라고. 부동산의 물리적 공간이 용익의 대상이지 지분이라는 n분의 1은 용익의 대상이 아니다. 그 논리를 민법책에 대한민국 모든 민법책에 한마디도 없다는 것. 근데 우리 시험에는 8번이나 냈다는 것.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등기할 수 있는 것에서 자, 합유 지분을 조금 봅시다. 등기할 수 있는 거 물었죠? 공유지분 등기하죠. 그러니까 가압류든 압류든 뭐 처분이든 다 되는 거잖아요. 다만 뭐는 안 되고 지분 용익은 안 되고 처분과 처분제는 다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힌트를 드릴게요. 합유 지분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아까? 합유를 의미를 생각하시라니까 재산을 합쳐서 가지고 있다는 게 합유라고요. 이 합유는 어디서 등장하느냐? 동업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동업계약. 그런데 민법에서는 이 동업계약을 동업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해요? 민법에서는 조합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민법에 물권편이 있고 채권편이 있잖아요. 채권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그 강론편에 보면 계약의 유형이 14가지로 언급이 되거든요.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증여, 매매, 교환,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도급, 조합. 이거 뭐라고요? 계약이라고요. 단체가 아니고 계약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 기출문제를 이제 보시면 우리 시험에 민법상 조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왜 많이 낼까요? 민법상 조합 그러면 이 민법상이라는 표현이 보이지가 않고요. 그냥 조합만 보여요. 조합만. 당연히 민법상 이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조합만 보이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듣는 조합은 어떤 조합이에요? 뭐 농업협동조합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성질이 단체예요. 단체. 그런데 민법에서 얘기하는 조합은 단체가 아니라 계약이라고요. 계약. 자, 그래서 이 계약인데 무슨 계약이요? 동업이요. 동업. 동업할 때는 지분을 어떻게 형성해요? 합쳐서 가지고 있죠. 동업해야 되니까 합쳐서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그 동업하는 지분을 보십시다. 지분이 존재하나요? 존재 안 하면 공부할 이유가 없죠. 존재하죠. 그런데 이 지분은 동업재산으로 묶어놨죠. 누가 등 떠밀었어요? 자발적으로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거래 안 되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이건 이 지분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이거는 내 지분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분할 수 있는 지분권으로. 이거는요. 동업하자고 묶어놨다고. 그럼 거래가 안 되니까 등기부에 올릴 이유가 없죠. 이 지분을 찾는다면 동업 깨집니다. 그러니까 동업을 유지하는 한은 지분이 묶여 있다. 자, 이제 느낌을 가지세요. 공유 지분은 자유롭다. 합의 지분은 묶어놨다. 스스로 묶어놨다. 거래가 된다 안 된다를 해볼까요? 공유 지분은 거래가 자유롭고요. 합의 지분은 자기가 묶어놨어. 그럼 등기부에 올리느냐 안 되느냐를 볼게요. 시험에 이게 나오니까 공유 지분은 당연히 올리죠. 거래를 공시하려고. 합의는요. 자발적으로 묶어놨죠. 자기 지분권 주장하는 순간 동업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안 올린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결론요. 합의 지분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최근 10년 동안 5번 냈어요. 적게 나온 거 아니죠? 10년 동안 5번 나왔으면 2년에 한 번꼴로 냈잖아요. 지금 얼마나 비중이 높습니까? 합의 지분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존재하나요? 존재 안 하면 공부 안 하는데 합의 지분 등기 안 한다 이거 공부하시는 분이 나중에 되면요. 합의 지분 등기해요 그러면 없어요. 없어요라는 말이 확 나와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존재하지만 자발적으로 묶어둔 지분이라 거래 안 되고 등기부에 안 올려둔다. 존재하지만 등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개념에 오류가 없더라고요. 합의 지분이 존재하나요? 존재하는데 등기부에 안 올리는 지분이고 이거는 존재도 하고 등기부에 올리는 지분이고 그 차이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하나 끌어냅니다. 우리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등기사항에 대해서 다음 중 등기사항에 대해서 언급했다. 틀린 거를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오지선다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통은 1번부터 쭉 가면서 이렇게 이해하시거든요.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푸시는데 자, 이제 10년 동안 5번이나 나온 유형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등기사항이 아닌 거를 골라라 그랬는데 3번 지문쯤에 보니까 합유 지분이 언급이 돼 있네요. 그러면 합유 지분 등기부에 안 올린다 그랬죠. 그러면 그에 대한 압류 등기나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 가능할까요? 이게 등기부에 안 보이죠. 그럼 등기부에 안 보이는데 뭘 또 답니까? 이게 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합유 지분만 나오든 뒤에 뭐가 나오든 간에 등기 안 하는 거죠. 등기 안 하는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지문 다 안 읽어도 나머지 뭐가 나오는지 분석하고 고민 안 해도 정답을 가릴 수가 있고요. 이거를 5번이나 냈다고 지난 10년 동안에. 이걸 안 보고 가면 안 되겠죠. 다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라. 등기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요. 뭐부터 보시라고요. 합유 지분을 찾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딱 보는 순간 정답이죠. 그럼 속으로 얘기하세요. 속으로. 말로 하면 그 시험 감독 가는데 경고 먹어요. 땡큐라고 하세요. 속으로 땡큐.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이 논점을 보고 계셔야 돼요. 다시 등기사항 아닌 거 골라라 그러면 합의 지분부터 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른 논리로 이제 고민하면 되고 이게 있는 순간 그냥 정답이기 때문에 땡큐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다른 거 읽을 필요도 없다. 이제 그거입니다. 자, 만약에 이 8번 문제를요. 등기할 수 없는 거 골라라 그러면 합의 지분 딱 보이는 순간 뒤에 뭐가 달려있든 안 달려있든 상관없어요. 정답하고 땡큐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여기는 있는 거 물었으니까 2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10번까지 풀고 쉬었다 할게요. 등기할 수 있는 거 골라라. 자, 지금 이거 보셔야 됩니다. 지분만 나오죠. 이거 무슨 지분이에요? 공의 지분이에요? 합유 지분이에요? 둘 다 고려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객관식과 주관식의 시험의 유형이 다른 거다.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객관식에서 이렇고 주관식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거는요. 어느 이론서, 어느 강사가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법시험 준비할 때 몸으로 느낀 거예요. 몸으로 시험 문제를 풀면서. 이거 중요한 전제거든요. 자, 여기 지분 나왔죠. 무슨 지분인지 얘기 안 하고 있죠. 공의 지분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오류가 생겨 있다고 이미. 전제가 틀리게 깔려버립니다. 자, 공의 지분의 성격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분권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자유로운 거죠. 독립적이죠. 누구한테 간섭 안 받아요. 내 지분권 내가 처분하는데. 그러니까 지분만 등기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등기를 통틀어서요. 공의 지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것만 못하는 등기가 딱 2개가 있어요. 그게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는요. 지분만 못합니다. 수리를 안 해줘요. 각하해버려요. 2호로 각하해버립니다. 2호로. 각하사유 29조 2호로 각하해버려요. 등기사건 아닙니다 하고 각하해버려요. 왜 그런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보존 등기는 최초의 공시하는 등기부 개설하는 등기거든요. 등기부를 처음 만들 때 1부동산 1소유권을 공시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n분의 1만 공시해 줄 수가 없어요. 등기부 개설을 못해. 그래서 등기 지분만 나는 지금 이제 자본을 출자해서 같이 모아가지고 건물을 지었고 나는 이제 3분의 1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가불병이 이제 출자했어요. 나의 3분의 1만 지분을 먼저 등기해 주시고 공유 지분이니까 독립적이잖아요 하면서 등기해 주시고 이 지분권에 대해서 건저당 설정하고 대출 받아오고 자금 융통을 좀 해야 됩니다. 을하고 병은 지금 여유가 있는데 나는 지금 자본의 여유가 없어서 좀 대출 받아야 되니까 내 지분만 먼저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했다고요. 그럼 등기관의 답변은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는 1소유권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을과 병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신청서에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을 다 공시해서 1이 되게 신청해야 수리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전원의 지분을 다 공시한 등기 신청서를 써오신다면 혼자 오셔도 됩니다. 갑을 2분이 오셔도 되고 전원이 오셔도 누가 오든 몇 명이 오든 상관없는데 신청서에 전체 지분이 다 공시돼야 됩니다. 왜? 등기부를 개설해서 1소유권을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3분의 1만 해드릴 수가 없다. 등기의 성격상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정통지로 한다면
그걸 보정 안 해오면 그냥 이후로 각하해 버리는 거죠. 자, 여기 상속 등기 볼게요. 상속이 뭐냐? 누가 나한테 물을까 안 물을까? 상속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시죠? 그런데 설명해 보셔요. 그러면요. 상속이 뭐 상속이지 뭘 이러면 그거는 설명이 아니죠. 만약에 누가 상속이 뭐냐고 물었을 때 재산에 포괄 승계다 이런 얘기 한다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100% 법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법 공부 안 하시면 이런 표현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상속은 재산에 대한 얘기고요. 포괄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재산이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것.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거든요. 피상속인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법에서 정의가 돼 있어요. 포괄이 뭔 뜻입니까? 포괄이. 그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이 전부 다 넘어가야 된다 얘기죠. 1이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상속의 본질이 1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등기를 n분의 1만 나의 3분의 1 지분만 상속 등기하고 난 대출 받고 좀 자금 융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수리 안 해준다고요. 왜? 상속의 본질에 어긋나잖아요. 3분의 1만 상속 이런 거 없다고요. 상속은 1이 다 넘어가는 구조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할게요. 뭐 이론 설명을 감히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뭐 더 길게 하고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필요한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커트를 할 겁니다 앞으로. 자, 보존등기, 상속등기 두 개만 그랬습니다. 두 개는 공유지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러 명의 권리자들이 생겨도 그 1이 안 되는 상태로는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두 개는 어떻게 된다고요? 1이 되게 해줘야 돼요. 1이 되게 한다는 거는 신청서에 전원을 밝혀줘야 되죠. 그러니까 전원 명의로 신청한다 이 뜻이에요. 전원의 명의로. 그리고 보존등기, 상속등기 딱 두 개만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요 말을 기억하세요. 암기 코드. 1이 되게 보상. 자, 따라 해보세요. 1이 되게 보상. 이 보상을 받는데 온전하게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기 어렵지 않으니까 꼭 외워두시고. 그래서 만약에 보존등기, 상속등기를 얘기하면서 보존등기, 상속등기 얘기하면서 지분만 그러는 순간 해당이 없는 거예요. 1이 되게 신청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 지분만 등기하는 거 맞는데 이 두 가지는 인정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X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물었으니까 여기는 1번, 여기도 1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뭐를 아는 게 더 필요합니까? 지분만 등기해 줄 수 없는 게 두 개가 있다. 보존등기, 상속 두 개만 그래요. 나머지는 다 지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비중이 또 달라요. 우리 시험에 나온 게 4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지분만이라고 표현되는 게 4개밖에 없어. 기출문제 보면. 근데 지분만 포괄이중 할 수 있다. 요거는요. 23회 때 딱 한 번 됐어요. 그게 비중 별로 없죠. 한 번 나온 거니까 비중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10번 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다. 이 논리를 나중에 저하고 연습을 하시게 될 텐데요. 요거는 왜 출제를 많이 했냐 그러면요. 본등기는 뭐가 전제로 깔립니까? 가등기가 있어야 되죠. 가등기 해놓고 본등기 하잖아요. 근데 시험에 가등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일 때 그중에 한 명이 자기 집만 본등기 할 수 있는 일을 또 많이 출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가등기로 가서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틀을 정확하게 잡아두세요. 자, 권리자가 여러 명일 때 자기 집만 등기를 못하는 게 두 개밖에 없다. 언제나 1이 되게 해야 되는 게 두 개밖에 없다. 그게 뭐라고요? 보존등기, 상속등기. 외우실 때는 1이 되게 보상. 1이 되게 보상하시고 나머지는 다 지분만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대응해 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다. 이렇게 풀이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